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소소한 낭독자들의 백 팀장입니다. 네,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소소한 낭독자들의 꿈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소한 낭독자들의 파도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풀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와 함께 저희 소소한 낭독자들 두 번째 시간 책 독일 생활을 이야기를 담은 위넨의 행복한 건축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등어를 그만오라는 책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풀림의 독일 이야기를 게스트 풀림의 독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속을 좀 자세하게 조금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독일에 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독일에 간 지는 2년 반 정도 됐고, 열심히 적응을 해가면서 독일 사회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고등어를 그만오라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 책을 우리 풀림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 책은, 제가 독일로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저를 독일에 이끌어준 책이고, 이 책을 보면서 막연하게, 독일 생활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겠구나.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생활할 수 있겠구나. 뭐, 요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왜 고등어를 그만요 해서 중간에 나와 있죠. 내륙 국가인 독일에서 외국에 있는 고등어를 사오는 게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쓰는 거다. 푸드 마일리지도 많이 쓰는 거라서 결국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고등어를 먹지 말자. 엄마만 안 먹으면 되니까 먹지 말자고 해서 고등어를 그만다, 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걸로 들어가지고 독일은 그래도 바다가 있는데 저기 함부르크 쪽은 바다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 주로 이렇게 가난 뭐 자발적 가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두 자녀와 함께 사는 다룬 책인데 쉽게 재미나게 술술 잘 읽혀졌어요. 예.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왜 고등어일까? 이게 무슨 어떤 커다란 키워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고등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자발적 가난인데 그러니까 환경을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어떤 환경 의식에서 생긴 자발적 가난이잖아요. 고등어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고 뭐 남아공에서 이렇게 어떤 인종차별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뭐 남아공에서 나온 과일은 사지 않는다. 뭐 그런 종류의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뭐 윤리적 소비나 아니면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어떤 착한 소비 뭐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고등어를 금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뭐 어쨌든 한 이 책이 2008년, 2009년도에 나온 거니까 지금 우리가 2019년이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얘기를 독일에서 굉장히 어떤 뭐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그런 집안의 혹은 가정의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가족들 이야기가 좀 재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의 좀 이런 수평적인 관계하고 그리고 좀 남편이랑 합의된 어떤 그런 뭐 환경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건 지키되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는 또 의견 좀 들어보고 딸은 또 되게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엄청 환경 보호를 엄청 그 강하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오히려 약간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막 반대로 되게 그런 엄청난 소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가치에 좀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부분에서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비슷해가지고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 뒷부분에 가면은 또 독일 사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나치 그 시대를 어떻게 청산하는가 하고 하지만 이제 청산하면서도 그 뭔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한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거기 사는
그 시민으로서 이런 입장으로 적은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좀 이렇게 까칠하게 우리가 한번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이 책의 주 내용이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에세이로 쓰는 건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전체 이야기를 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게 반드시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뭐 딸이나 아들이 서로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싸우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뭐 해야 되나 가족주의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약간 모범적인 가족이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있고 약간 뭐 너무 이제 까칠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저한테는 좀 좋게 보면 가족자랑 나쁘게 보면은 여전히 약간은 좀 이상적인 가족을 이렇게 그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약간 느껴졌어요. 물론 제가 그런 이상적인 가족에서 안 살고 있고 그런 가족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간 정서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다. 왜냐면 이 분이 이렇게 10대 후반에 이렇게 부모님이 외교관이라서 독일에 건너가셔가지고 사실은 한국 생활보다는 독일 생활을 더 길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독일의 맥락에서 잘하신 분이고 독자들은 이제 주로 한국 독자들 대상으로 이 책을 썼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물론 저는 처음 읽은 거지만 그러니까 특히 풀님은 다시 읽었을 때는 그런 뭐잖아 이렇게 가족주의 혹은 이제 뭔가 이상적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과도한 강조 같은 게 뭐 이렇게 좀 느껴지시지 않는지 저는 그게 약간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진짜 거의 10년 만에 이 책을 다시 봤는데 지금은 그때 옛날에는 그냥 희미하게 상상을 했다면 지금은 엄청 뚜렷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약간 제 주위에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떻게 보면 더 좀 이렇게 가족을 계속 이렇게 안으려고 한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든 생각이 약간 이러한 형태의 삶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걸 좀 더 강조해서 그 부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이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의 그냥 만약에 이분이 한국 분이 아니시고 그냥 독일이 가족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독일 사람이 쓴 이제 번역된 글을 읽었을 때 특히 이제 자기 가족사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쓸 때는 약간은 저는 이분이 쓴 이 책의 내용하고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약간 좀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쓸 때는 약간은 좀 뭐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끈끈한 가족 같은 거하고 약간 이렇게 좀 결이 다른 걸 저는 많이 느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물론 그러니까 한국 혈통이시긴 하지만 사실 아마 국적도 독일이실 거고 실제로 독일에서 더 많이 사신 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어필 내지는 이제 좀 하기 위해서 약간은 좀 강조한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여기에 쓴 내용처럼 약간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가정생활이 있을까 저는 약간 의심을 해보고 싶어요. 좀 짓궂은 마음이긴 하죠. 하여튼 독일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고 가족들이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가족 이야기, 환경 이야기 그리고 독일 사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제가 환경을 좀 관심 있으니까 환경 부분 관련되는 부분 보면 뭐 목욕을 그거 한다든지 아니면 아낀다든지 자전거 차 없이 산다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신데 또 지구를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분은 본받을만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편리를 위해서 안 하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보면서 뒤에 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독일의 역사 반성이라든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부족한 부분인데 요즘 워낙 한일 관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독일은 저만큼이라도 했는데 뭐 저놈의 옆 나라는 우리 이웃 옆 나라는 몇십 년이지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참 그래도 비교된다. 근데 약간은 이제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그 유럽 전체, 그러니까 대륙에 있어서 뭔가 지금도 이렇게 EU 전체를 이끌어가는 약간 좀 리더에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일본에 비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지 않았을까. 물론 뭐 나치가 워낙 그 악행을 많이 한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일본이 우리 동아시아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어떤 리더십을 막 행사하면서 뭐 EU 같은 형태의 어떤 연맹, 연합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래서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EU가 이렇게 그 만들어지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다시 인정받고 이렇게 유럽의 선도 국가로서 약간 좀 다시 일어서겠다, 약간 그런 맥락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또 일본과 비교해서 독일을 좋게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또 한번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여기서 그 나오잖아요. 독일에도 돈 많은 부모들 돈지랄하는 부분 자기는 그렇게 안 살지만 이렇게 뭐 돈 많은 부모들이 아예 애들을 가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독일도 빈부격차에 의해서 시골에 있다가 미네 놓으니까 그걸 더 느꼈다 뭐 이런 부분 나오던데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가 보다 그렇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유치원에서 성폭력 예방을 하는 동화책, 어린이 동화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했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스킨십을 누군가 시도해올 수 있다. 근데 그럴 때 자기가 뭔가 예의가 아니더라도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인 거를 인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보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때 좀 더 대처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동화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고, 그리고 그 같은 반에서 그 되게 좀 안타깝지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학교에 혼자 등교하기 무서워할 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같이 등교를 하고 뭐 하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어릴 때 교육은커녕 성인이 돼서도 그런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으면은 진짜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여튼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우리 만약에 내가 당한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상처를 빨리 그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부분 이런 건 그래. 그 여기 보면 그거 있잖아요. 몸이 아픈 친구 뭐 가방 들어준 것처럼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친구를 해줬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 치유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친구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친구와 부모의 동의를 충분히 얻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들한테 교육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얻고 해서 이럴 때는 노라고 대답해야 되고 뭐 주변 사람들 알려야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했다는 부분은 우리도 참 참고할 만하고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리 봤어요.
제가 이걸 딱 처음 다시 봤을 때 드는 느낌이 어땠냐면은 저는 혼자 살지만 사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제 주변의 이웃들이 늘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사는지, 그래서 뭐 저기 산다 하면은 저 건물이 다 네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뭐 물론 아니지만 약간 제가 뭐 유색 인종이 많이 사는지 않는 동네에 살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끔 보면은 한 건물에 뭐 2세대 뭐 이렇게 사는 집이 있는데 저같이 꼭대기층에는 거의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밑에 층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가구들이 사는데 독일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누가 쓰레기를 버려놓으면은 그걸 또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쓰레기를 다 엎어서 그 안에 뭘 버렸는지 뭘 잘못 버렸는지 이렇게 막 하고 잔소리를 엄청 하시거든요. 누가 플라스틱 거기에 이걸 넣었어 이런 잔소리를 듣는데 아 만약에 저는 혼자지만 이 책을 보면서 이 딸은 엄마가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제가 만약에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 그러니까 유년기는 이 부모님이 쓰신 이 책의 내용과는 정말 반드시 낼 수 있죠. 일치하지 않을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 자녀분이 또 쓴 글은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죠. 네, 뭐 약간 저는 혼자지만 어쨌든 약간 항상 느끼는 게 뭔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분리수거를 하지만 독일은 정말 철저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 설거지를 할 일이 전혀 없는 곳인데 너무 급한 것 때문에 손 설거지 할 일이 있어서 물을 틀어서 손 설거지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 저희 팀장님이 오시더니 누가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해 이러면서 빨리 그 막는 거 있잖아요 밑에 네. 그걸 빨리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끄시면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틀어놓고 좀 하면 안 되나 싶었는데 엄청 뭐라고 하고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거지를 하냐면서 막 그 짧은 순간에 엄청 잔소리를 그 낭비되는 물을 생각하라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 이게 독일 정서인 걸까 아니면 이분이 많이 아끼시는 걸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약간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저도 이사 온 첫날에 그 계약서를 이제 찍고 하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라면에 불을 올려놨었는데 밑에 집 아저씨가 오신 거예요. 계약서 뭐 찍고 집 뭐 한다고. 근데 물이 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근데 오셨으니까 얘기를 해야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기를 하고 있냐면서 저걸 빨리 끄든지 낮추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가스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이건 다 네가 계산해야 될 거지만 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말을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에코페미니스트로 저를 정체화했지만 여기 가니까 너무 환경을 망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아 나는 상당히 내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내 모든 행동에서 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의 평소 생활이 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저희 집은 뭐 다 저희 동네는 또 다 태양광 뭐 이런 걸 또 하고 뭐 이런 동네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딱 이 책을 다시 보는 순간 아 우리 엄마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어를 그만오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림의 독일 생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게스트와의 대화 시간 독일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가 속해져 있는 주가 바텐뷰르텐부르크라는 주인데 그 주가 마치 한국의 경상남도처럼 무상 교육을 철회를 했어요. 외국인 상대로만. 그래서 외국인은 내국인의 10배의 수업료를 내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고 처음에는 그거를 좀 감수해 보려고 했지만 한 학기에 뭐 한국에서 다닐 때보다 저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내고 다녀야 되는 게 되면서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우셔서 옆에 있는 주 바이에른에서는 아직 무료로 외국인한테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옮겨서 공부를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유럽에 많은 나라 있는데 왜 독일로 가게 됐나요? 유학을? 고등어를 그만오라 책 때문에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근데 되게 외국인만 그렇게 학비를 갑자기 책정하는 거 진짜 어이없네요. 그렇죠. 정말 근데 화납니다. 약간은 근데 그게 외국인도
EU 국가 안에 있는 사람 제외죠. 예,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네. EU 연합에 소속돼 있는 학교는 제외고 예. 부모 중에 한 명이 독일인인 경우는 제외고 예. 그리고 뭐 전쟁 중이거나 난민이거나.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도 제외고 그리고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또 제외고 아, 결국 남는 거는 중국이나 한국, 미국 같은 대국에서 온 유학생들 위주로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과에 중국인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이 고등학교 때 왔대요. 그래서 2년 정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왔기 때문에 걔네는 또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돈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 돈이 없지만 늦게 왔기 때문에 내야 되고 걔네들은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외 조항이 한 7개까지인가가 있고 그 예외에 모두 해당이 안 되는 외국인은 돈을 내는 걸로. 얼마 있습니다. 정도 더? 한 300만 원? 한 학기에 수업료로 1,500유로 그리고 기성예비로 160유로 약 160유로 그리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저한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 교통비로 약 200유로 그러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200만 학비만 190유로 190유로니까 190 한 200, 아닌가? 230, 40, 네, 저 250만 원 가까이가 되죠. 250 정도. 그리고 이제 월세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학생은 무조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학생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보험인데 독일 학생들은 우리나라처럼 부모 밑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내겠지만 외국인은 보험처럼. 해줄 게 없으니까 외국인 학생은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그게 또 105유로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보험비로 한 15만 원 정도 내는 거죠. 우리말로 따지면 의료보험을 한 15만 원 네네네 내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싼 걸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공보험 그래서 공공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학생용이라서 저렴해서 15만 원. 만 30세부터는 20만 원이 넘어가요. 무조건 수입이 없어도. 근데 이 책에서도 인종차별 관련된 얘기 막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그 체류 허가증 그거 받으러 갈 때 그 사람 너무 싫어해가지고 막 저주하고 이런 것도 저희 맞아요. 언니도 지금 유럽에 있는데 근데 진짜 그 체류 허가증 뗄 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런데 진짜 다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그 길거리에서 막 듣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알긴 알고 있었지만 또 그렇게 직접 들으니까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뭐 새벽 6시부터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번호표를 뽑기 위해서. 저희 동네 시골이라서 외국인청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점이죠. 그럼 약간 이제 미넨으로 옮기시면 약간 줄을 서야 되는 건가요? 아, 네. 그것 때문에 미넨 지금 대도시 골치가 때문에. 아픕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줄을 서서 오늘 안에 일을 보는 게 아니고요. 줄을 서서 오늘 안에 만나서 언제 다시 그 일을 해결할 날짜를 잡아요. 약속을 잡는 예약을 하는 걸 줄을 서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새벽 6시에 줄을 서서 뽑았어요. 근데 그 예약이 2달 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미는 시스템은 빠르고 편리하고 친절하고. 아니 영국에서 아는 친구가 유학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하고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영국은. 영국은 또 그렇게 오 많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브렉시트 하고 싶은지 독일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독일 유학 중에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 등을 한 걸로 아는데 혹시 독일 뭐 시민사회라든지 정당이랑 뭐 이런 거 교류한 적이 있나요? 아 저는 독일의 시민사회에서 깊숙이 뭐 활동을 못하고 있고요. 저도 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녹색당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활동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독일에도 한국 녹색당의 당원분들이 오시거나 거기서 당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무슨 공부 모임도 하고 있고 녹색평론을 읽는 독자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나 다른 한국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독일 사회에 그것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같은 것들을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있는 그 동물권이나 비건니즘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이제 뭐 조금씩 참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느슨한 형태로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렇게 독일은 이렇게 워낙 풀뿌리 시민사회도 강하고 이렇게 환경 선진국이니까 이렇게 좀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뭔가 이렇게 한국과는 뭔가 아, 다른 느낌. 네, 이제 뭐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주민투표 선거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동네에 이제 차고지가 시내 중심에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그 기차가 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래됐고 100년이 넘은 건물이고 이러면서 문제가 많았어요. 직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별로 없었고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차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이전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시의회에서 통과가 너무 안 돼서 주민투표에 결국 붙였죠. 그래서 시와 그 장사, 공사, 어, 회사. 교통공사 뭐 이런 데서 전 동네에다가 주민투표에다가 자기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투표를 해달라는 걸 정말로 엄청 큰 돈을 써가면서 붙였어요. 이만한 포스터를 막 골목골목마다 쌓았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찬반 투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투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전을 하겠다는 알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아 이전을 해서 뭐 또 환경 친화적으로 이전을 한다는 말이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대한 반대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조그만하게.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녹색당에서 쓴 말이에요. 그 보니까 그 이전하는 곳이 아직 그 야생에 그 보존이 되어 있는 강가의 넓은 지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잔디와 야생초를 다 갈아엎고 그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이전을 하겠다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안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녹색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친환경적으로 뭐 지어서 뭐 하는 거 자체가 친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와 이제 연결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이제 그 옮기는 이전하겠다고 하는 쪽에서 주장은 그거를 시내에 있으니까 그걸 옮기면은 거기가 다 공공주거 형식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주거를 제공하고 시내를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 이랬는데 녹색당에서 이제 그거를 반대하면서 그 공공주거는 그걸 옮겨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러면서 좀 완전히 그 프레임을 깨는 것들을 했는데 엄청 힘이 세력이 약했어요. A4용지 몇 장 붙어있는 정도였고 이게 뭐지? 이래서 아 이거는 그냥 이전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딱 열렸는데 이전 반대가 훨씬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는 되게 홍보 전략과 그런 사람들의 그 약간 좀 마음을 흔드는 막 그런 것들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제 생각과 전혀 반대로 녹색당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표를 찍어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걸 보고 아 이게 사람들이 안 보는 척해도 다 찾아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되게 그때 정말 많이 놀랐고 경남에서 이제 그분이 계실 때 주민투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조차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좀 재밌었어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약간 SNS에서 화제가 된 게 그 독일의 어떤 뭐 정확히 어떤 업체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계 여성이 약간 백인 남성의 또 채취 뭐 내지는 이런 게 땀 냄새가 묻어 있는 어떤 무슨 그런 빨랫감 같은 걸 이렇게 약간 기분 좋다는 듯이 이렇게 그 들이마시고 또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큰 뭐 즐거움을 표시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은 인종차별. 인종차별 혹은 성차별 내지는 독일에 대한 어떤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동경의 이미지를 박살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독일에서는 어떤 시기에 평가를 받았나요? 그 광고가? 일단 그 광고 회사는 사실 DIY 같은 약간 좀 그런 철물이나 뭐 이런 가구를 약간 그런 걸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취지는 뭐 그렇게 땀 흘리고 한 그런 게 진짜 봄에 이제 정원도 가꾸고 뭐 자기들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그 봄의 향기고 그런 땀 냄새로 오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자기들의 광고의 목적이다 이러면서 계속 변명을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역겨워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광고라고 이런 식의 반응이 되게 많았고
그 광고를 막 문제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광고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설명을 직접 다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회사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 회사도 인정을 했을 텐데 이게 좀 다른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를 일단 다 내리긴 다 내렸어요. 광고를 다 내렸는데 자기들이 그 광고를 만든 배경을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만들어서 PDF로 계속 뿌리고 너희의 오해였다. 우리는 이것이 그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리고 여성이 오히려 남자의 그 팬티에서 냄새를 맡는 것 자체가 남성을 성적 대상화하니까 이게 롤이 완전 바뀐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질구질한 변명을 많이 들었고 사과는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의 오해였다. 우리는 오픈된 마음으로 대화를 하자. 하면서 계속 대화를 시도를 하시고 너희가 상처를 받았다면은 유감이지만 우리 잘못은 아니야. 아니다. 독일의 정서예요. 사과하지 않는 거. 아 그래요? 사과를 잘 안 해요. 미안 소리 이게 잘 안 되는 일상적으로는 잘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공적인 뭔가 사과를 했을 때는 배상이 함께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과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업이 뭐 무리일 뭐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뭐 그런 식으로 사과문을 쓴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재밌었던 게 많은 독일인 친구가 근데 너희는 왜 사과를 원하는 거야? 그 광고를 내렸으면 끝났지 않아? 라고 묻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있는 아시아 여성으로서 일상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아시아 여성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청 큰 분노가 일었는데 아무 데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여성들이 받은 분노를 어루어 만져주지 못했죠. 우리끼리 결국 이렇게 더 단단해졌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사시는 곳이 약간 작은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베를린이나 우리가 독일에서 익히 들어볼 유명한 그런 도시에 비해서는 약간 작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방 분권 제도가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조각조각 갈라져 있던 나라가 최근에 통일한 그런 나라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그 작은 도시에서 만나본 독일 청년들은 취직이나 혹은 자아실현이나 더 많은 어떤 기회를 위해서 베를린이나 수도권에 이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어떤 유인이 없나요? 그냥 자기가 사는 혹은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그냥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 많나요? 이게 약간 케바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무조건 수도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인서울을 해야 된다 이런 건 거의 없고요. 근데 가끔씩 뭐 박사나 석사를 하게 될 때는 뭐 다른 데도 가기도 하고 해외를 가기도 하고 근데 막 무조건 수도로 가야 되고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재밌었던 게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약간 몸풀기로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게 독일 지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출신인 곳에 서보자 이렇게 했는데 거의 모든 한 명 빼고 모든 애가 여기 서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그러니까 한 명만 멀리서 온 거예요. 엄청 멀리서. 그래서 되게 이게 걔도 좀 놀라고 뭐 다 여기 사람이었어 이러고 여기 애들은 넌 베를린에서 여기까지 왔어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근데 이제 뭐 학부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석사하러는 좀 멀리 가는 친구들이 좀 꽤 있었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자기가 태어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저희 동네에서 다 다니고 지금 결혼해서 또 그 동네에 사는데 자기 애기가 자기가 다닐 때 유치원을 또 다니고 있대요. 그런 식의 이제 계속 그걸 뿌리를 잡고 굳이 다른 학교로 간다거나 굳이 다른 데서 직장을 구한다거나 하는 걸 굳이 막 엄청 어떠한 목표를 해야 된다 뭐 어떤 그런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풀님이 그 하이델베르크 거기에 계신다고 하셨고 이제 미넨 쪽으로 이주를 할 거라고 하셨는데 또 진주에서
아까 얘기하신 그 학생들처럼 태어나서 계속 쭉 사시고 직장까지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진주에서 사는 거 그리고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크란 도시에서 살았을 때 어떤 장단점 같은 거 비슷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게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하이델베르크가 정말 작은 도시인데 진주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강이 이제 시내를 한가운데를 흐르고, 근데 이제 서울 강북처럼 이렇게 나뉘진 않지만 강이 따라 흐르고, 그 디별이처럼 마치 디별이처럼 이렇게 갑자기 나올 줄 몰랐는데. 절벽에 이게 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주성을 이렇게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거의 똑같아요. 제가 느끼는 점은. 밤엔 또 그 성에 불이 켜져요. 아, 그것도 비슷해? 근처가 어둡고 거기만 딱 불이 조금씩 켜지니까 그 불빛도 좀 비슷하고 강가에 있는 가로등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집에 올 때마다 되게 많이 비슷하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하이델베르크도 또 교육의 도시 뭐 이런 걸로도 유명하고 대학의 도시로 유명한데 진주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비슷한 점들이 꽤 많아서, 그리고 제가 사는 하이델베르크는 진주보다 시민이 더 작아요. 진주보다 인구가 훨씬 작은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말에 알바를, 그 시간에 항상 같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차를 타요. 지하철은 아니시고 트램을 타는데 거의 매주 보니까 되게 익숙하고, 도시 둘 다 작은 중소도시기 때문에 아침에 봤던 사람 한 3번 정도 마주치기도 하고, 그런 점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베를린이나 이런 대도시는 안 살아봐가지고 좀 더 익숙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진주와 하이델베르크의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 진주와 많이 있겠지만 다른 점은 말이 다르죠. 많죠. 아주 많은데 일단은 그렇게 비슷하고 인구도 작은데 오히려 보면은 놀거리나 즐길 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뭐 베를린처럼 막 그렇게 막 멀티컬처의 도시는 아니지만 그 나름의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 다양성의 문화가 상당히 많고, 진짜 진주처럼 대학교 뒤에는 또 진주시민 미디어센터 같은 인디 극장이 있어요. 인디 극장이 있고, 극장이랑 인디 영화관이랑 극장이 같이 있는 건물이 있고, 거기서는 항상 또 독립영화를 상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공연도 많이 오는데, 그런 걸 했을 때 진주에서는 좀 진주 사람들도 좀 잘 모를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지만 유럽에 있다 보니까 그냥 유명한 밴드도 가끔씩 오기도 하고, 되게 유명한 작품의 감독님도 오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풀님의 뭔가 마음에 맞는 그 또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환경 같은 것도 좀 괜찮은 편인가요? 아,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독일인들의 어떠한 성격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막 환대하지 않아요. 약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랑 대단히 비슷해요. 누가 먼저 말 걸면은 서로 말하지 않는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한번 친해지면 되게 오래 친해지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그 독일인들은,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이고 다 독일인인 경우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질문을 퍼붓는 것 자체를 조금 신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난 정말 궁금하지만 참겠어.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친해진다면 그때 알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막 다가가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소극적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일에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진주에 다시 복귀를 하시게 된다면 진주시가 어떤 식으로 뭔가 좀 바뀔 수 있다면 뭐 이런 게 있는지.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는 또 잘 몰랐는데 진주에 오랜만에 오니까 느낀 점이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여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정책이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하이델베르크에 있을 때 강변에 가면 사람들 다 막 그 비치볼이라고 하나 뭐죠? 그 아무튼 그런 비치 발리볼 하고 누구는 또 달리기 하고 누구는 또 노래 틀어놓고 막 놀고 어디는 또 그 그릴이라고 하거든요. 뭐 숯이랑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또 요리 하고 그래서 그 강변을 되게 자유롭게 써요. 그 강변에서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책 보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돗자리 크게 들고 와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비키니만 입고 몸을 태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 강변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제가 우리 강변을 생각하면은 그런 모습의 그림이 절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뭐 물론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좀 더 여유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강변에 모여서 그냥 왁자지껄 떠들고 놀고 뭐 저는 친구들이랑 거기서 보드게임을 되게 많이 해요. 강변에서 모여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런 식의 시간들이 되게 많고 그 강변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좋았고 근데 진주에서 제가 딱 오니까 친구들이랑 저희는 그냥 보통 강변에서 만나거나 이러는데 카페나 어딜 가야 되잖아요. 돈을 꼭 써야 되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좀 강이 정말 아름답게 흐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독일의 카페나 이런 데도 에어컨이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네, 많은 곳이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에어컨이 있는 카페는 바깥에다가 에어컨 완비라고 적어놔요. 아, 맞아요. 그게 진짜 되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어컨이 없는 카페는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거의. 그리고 뭐 겨울에도 난방이 안 되는 카페 같은 게 없어서 무조건 만나면은 그런 데 가서 만나게 되고 뭔가 데이트를 해도 뭐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카페에도 사실 에어컨이 없으니까 약간 밖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습하고 덥잖아요. 거기는 습하지가 않잖아요. 습도 차이가 있어요. 네, 습도 차이. 그것도 있죠. 근데 여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 그렇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치사가 다 되잖아요. 여기는 치사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진주는 강변에서 막 숯이랑 그릴 갖고 오면은 뭐 안 신고하겠죠 되지, 누군가가. 아무튼 치사가 다 되다 보니까 파티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고 정말로 요리를 하는데 일회용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좀 정말 그건 신기했고 좀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접시를 가져오기로 했으면 이 사람이 접시를 이만큼 집에서 갖고 오고 누구는 수저를 이만큼씩 가져오고 누구는 뭘 미리 재워놓은 뭔가 먹을 것들을 가져오고 누구는 그릴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서 다 같이 만나서 파티를 한참 하고 나서 다 모여서 이제 그 쓴 접시들을 살짝 물에 적신 물티슈 물티슈 아니죠. 행주로 먼저 한번 닦고 마른 행주를 한번 닦아서 다 각자 다 집에 다시 다 가져가고 그래서 컵이랑 뭐 포크 젓가락 뭐 아무거나 싹 다 진짜 집안 살림을 다 가져왔나 싶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일회용품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독일 유학의 환상을 깨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 독일은 공짜잖아요 대학이.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질구질하게 저희 학교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일단 모든 학교가 공짜는 아니다. 그리고 독일은 물가가 싸니까 뭐 생활할 만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의 이제 돈적으로 저는 얘기를 드렸을 때 이제 집이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독일에 되게 많이 유학을 준비를 하고 와요. 근데 급한 상황이 있으면 한 500, 600만 원, 뭐 1000만 원 정도는 땡길 수 있는 집이어야 독일 생활이 안정적이다. 왜냐면 저희는 그 비자를 받을 때마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매달 뭐 100만 원 정도가 100만 원 정도만 지출하는 그러니까 1000만 원 모아놓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지출하는 그런 식의 통장이 있어요. 그 통장에 사용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못할 경우에 비자를 뭐 2달만 준다든지 뭐 한 달만 준다든지 학교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돈을 어떻게든 구해서 했는데 편지가 날라오더라고요. 네가 증명한 금액이 적절하게 많지 않아서 몇 달 뒤에 다시 재증명해라. 근데 이미 받았는데 또 증명을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 편지가 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으니까 돈을 썼잖아요. 근데 또 그만큼 또 증명을 해야 되니까 또 1,000만 원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저희 집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학비도 공짜니까 가서 네 알아서 해라. 용돈벌이 하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진짜 한 달에 150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는 유학생활이다. 그거를 근데 또 독일이 졸업이 쉽지 않거든요. 논문이 통과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거를 꾸준히 누군가가 한 달에 150을 몇 년간 부어줄 수 있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생존이 정말 좀 어려울 정도다. 정말 돈에 너무 쏘달리게 되고 저도 돈에 사실 너무 많이 쏘달려서 투잡을 좀 뛰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친구들도 만나기 사실 싫고 뭘 사기도 싫고 뭘 먹기도 싫고 약간 무기력한 상태가 와요. 근데 이제 주위를 보면은 돈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번엔 어디 여행 가야지 이번엔 어디 여행 가야지 이러면서 막 아 이번에 어디 나오서 신상 살 거라면서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하는데 그래 나는 휴가고 뭐고 알바나 하나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 좀 스스로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친구들이랑 있는데 여기서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유학은 절대 비추. 역시 네 돈입니다. 역시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호주 같은 데보다는 훨씬 작게 들겠지만 한 달에 150 정도는 융통을 할 수 있어야 그거를 뭐 5년 6년 동안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뭔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뭐 3만 원이 없어서 이번 주는 라면으로 때워야 되겠다 막 이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뭐 아 이번 방학 때는 뭐 어디 여행 갈 거라고 막 계획 세우고 막 있는 거 보면은 저도 물론 한국에 왔지만 아무튼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건 어떠신지. 일하는 건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여기가 우회 핵심 포인트인가? 힘들지만 제가 일단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한 4대 5대로 내려오고 있는 빵집에서 일해요. 그 빵집은 옛날에 중세시대 때 뭘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에다가. 빵집에서 아무튼 일하는데 이름만 들으면 저희 동네 사람 다 아는 빵집에서 일하는데 이게 가족들이 하는 빵집이라서 상당히 저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독일인들이 근면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집이 좀 멀어서 그러면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본인들은 새벽 3시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게를 맡겨놓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컨트롤을 하시고 정말로 세세하게 일을 하면서 성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내시고 내가 뭐만 하면은 그런 건 너희 아시아에서만 하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좀 차별적인 말도 하시고 뭐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포장하는 거였는데 뭐 내가 너무 뭘 잘못했는지 뭐 아무튼 좀 성격이 새벽에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격이 정말 안 좋아요. 아침형 진짜 인간의 일 어떤 잘하기로 단점이. 유명한데. 정말 거기서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는 센터에 있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그 사람들 일하는 거는 정말로 익스트림이다 이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무조건 가게에 나오고 무조건 나오고 퇴근해도 다시 오고 네, 일 중독 수준으로 저는 일하는 것 같아요. 독일이 뭐 휴일이 많다고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같고 서비스직도 해당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더 짜증나는 거는 손님들 중에서 가끔씩 너무 진상이 많은데 백인 할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막 들어와요. 막 구텐 모겐 하면서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감이 와요. 진상이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약돼 있는 빵은 포장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뭐 파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거 오늘 이거 다 파는 거다 이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파냐고 그럼 네 몸도 파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대뜸. 너무 최악이다. 그럼 정말 저는 그냥 일하고 있는데
딱 그때 하필 저랑 약간 카자흐스탄 쪽에서 온 친구랑 동유럽에서 온 친구 이렇게 저희 셋이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3명이 같이 있었어요. 백인 없었고 저희 팀장님이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둘째 딸 되시는 이제 40, 50대 중년 백인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복도에서 뛰어쳐나오면서 여기는 그런 곳 아닙니다 이렇게 막 했는데도 막 그 사람한테 니한테 한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아가씨들한테 한 말이라면서 막 윙크를 계속 뭐야. 보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진짜 짜증나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막 뭔가 왜 나한테만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하지? 그냥 빵집에서 내가 빵을 파는 거지 왜 내가 빵집에서 이렇게 새벽에 일하러 나와서 몸 파냐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막 지나다니는 할아버지들도 윙크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밌다 했는데 이제 진짜 너무 꼴 보기도 싫고 막 지나가면서 막 놀래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제가 약간 좀 멍하게 가서 그런지 몰라도 막 그런 사람도 너무 그러고 그러니까 추근덕 때는 할아버지들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추구덕 때는 얘기 들으면 좀 그렇구나. 우리나라보다 좀 심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아버지들 되게 물론 노골적으로 물론 되게 우리나라도 진짜 그렇지. 사정이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아시아 여성한테 더 심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제 친구 한 명은 또 바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돈 좀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알바하냐 물어봤대요. 그래서 뭐 학비도 내고 여기서 돈 필요하니까 알바해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벌려면은 제대로 버는 걸 해야지. 오늘 밤에 나랑 만날래?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이렇게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누가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 또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그런 생활 속의 스트레스가 되게 높은데 네 되게 높아요. 뭔가 이렇게 독일 가정생활에 대한 어떤 환상에서 시작했다가 독일의 독일의 현실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또 할 말은 사실 독일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는 거. 유럽에서 대단히 양호한 편이라는 거. 이탈리아나 이런 네. 데는 더 심한 거죠. 대단히 양호한 편이라는 거. 오늘 우리 멀리 이영만리 독일에서 오신 우리 풀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손뼉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콘돔을 몇 개나 버리며 쩔쩔매다가 실제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변명하자 딸아이는 아주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콘돔만으로는 불안하니 피임약과 콘돔을 같이 써야겠어. 제대로 사용하면 안전해. 콘돔을 쓰면 임신약은 필요 없어. 아니야 엄마. 그러다가 임신하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피임을 제대로 했는데도 임신이 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서 네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은 없어. 엄마는 공부도 안 끝난 15살짜리 소녀가 임신하면 인생 망치는 거지. 펄쩍 뛰는 딸에게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임신해도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아. 넌 아기 기르면서 공부할 수 있어. 엄마 아빠도 성실껏 도와줄 거야.